처음에는 그저 베일에 쌓인 황태자, 아니면 그냥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거대한 유통제국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정용진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그냥 다 녹아있어요. 우리가 보통 재벌 3세 하면 떠올리는 아주 반듯하고 정제된 이미지랑은 거리가 좀 있죠? 한 SNS 유저가 음악보다 밥이 더 좋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툭 던졌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받아친 겁니다. 바로 이런 꾸밈없는 모습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이끄는 신세계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힌트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할리 데이비슨을 즐겨 타던 그 반항아 같은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어머니라는 거대한 그늘을 넘어 자신만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의 놀라운 변신과 성공 전략, 그 속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의 이야기를 하려면요. 일단 그가 태어난 배경부터 봐야 합니다. 그냥 부잣집 아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경제사를 통째로 써내려간 거인의 그림자 아래에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안고 태어난 거죠. 한번 보세요. 외할아버지가 바로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어머니는 신세계그룹을 지금의 유통명가로 키워낸 이명희 회장입니다. 그리고 동갑내기 사촌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와, 이 이름들만 들어도 그가 짊어져야 했던 기대감과 압박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가시죠? 근데 처음부터 그가 무슨 모범생 같은 후계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갔지만 어머니 뜻에 따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요. 젊은 시절에는 할리 데이비슨 타고 다니는 모습이 어머니 이명희 회장 눈에 영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아들을 그냥 지켜볼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명희 회장은 정말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바로 한남동 집에서부터 양재동 이마트까지 무려 7km가 넘는 거리를 매일 아침 뛰어서 출근하라는 명령이었죠. 이 혹독한 새벽 달리기는요, 그냥 체력 단련이 아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그 고통 속에서 경영자로서 필요한 어떤 근성과 책임감을 온몸으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후계자 수업을 받던 그가 처음으로 자기 사업 감각을 딱 증명해 보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커피였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관찰 하나가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째로 바꾼 거대한 혁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미국에서 유학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걸으면서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커피를 들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러지? 이 작은 호기심이 바로 사업 아이템으로 이어진 겁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IMF 시절에 그는 오히려 새로운 문화에 목말라 있던 여대생들에게서 기회를 본 거죠. 그리고 1999년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열면서 한국에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스타벅스는 그냥 커피가 아니었어요. 내가 유학 시절에 봤던, 동경했던 그 세련된 문화를 이제 한국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어떤 상징 같은 거였죠. 커피 마시려면 이대 앞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이건 그냥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죠. 밥 한 끼 값이랑 맞먹는 이 비싼 커피 가격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엄청났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는 소비 문화를 비꼬는 이른바 된장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사회적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죠. 대기업이 사치 문화를 주장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커피 사업으로 감각은 증명했어요. 하지만 이제 무대는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치열한 것으로 옮겨집니다. 이제는 그룹의 운명을 걸고 거대한 전쟁터에서 자신의 가치를 진짜로 입증해야 했죠. 그런데 그 상대가 다름 아닌 그의 핏줄인 사촌, 그리고 업계의 절대 강자들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중 한 명은 바로 호텔신라를 이끄는 사촌 이부진 사장이었습니다. 사실상 작은 계열사였던 호텔신라를 맡아서 정말 눈부신 성과를 냈잖아요. 이부진 사장은 정용진 부회장에게는 엄청난 자극제이자 또 넘어야 할 경쟁 상대였던 거죠. 결국 두 사람의 야망은 면세점 사업이라는 하나의 외나무 다리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 승부의 하이라이트는 2015년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이었어요. 정용진 부회장은 신세계 본점 건물을 통째로 면세점으로 만들겠다, 이런 초강수를 뒀죠.
하지만 결과는 이부진 사장의 승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부진 사장이 사촌인 정용진이 아니라 경쟁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실리를 택한 이부진 사장의 그 냉철한 승부사 기질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의 또 다른 거대한 경쟁자는 바로 롯데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두 기업의 스타일을 이렇게 비유하곤 해요. 롯데가 일사불란한 군대 같다면 신세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디어 뱅크 같다고요. 롯데가 안정적인 세일이나 물량 공세로 승부를 본다면 신세계는 어떻게 하면 고객이 재밌어 할까, 놀라워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데 집중했죠. 이런 문화 차이는 하이마트 인수전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치 노련한 체스 선수처럼 롯데는 초반에 관심 없는 척하면서 신세계가 방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뛰어들어서 하이마트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그냥 가져가 버린 거죠. 한 수 앞을 내다본 롯데의 전략에 정용진 부회장은 또 한 번 뼈아픈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면세점 전쟁에서의 패배, 하이마트 인수 실패까지 이렇게 연이은 좌절은 그를 정말 크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현의 시간은요, 그를 그냥 후계자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 단련시키는 용광로가 됐습니다. 실패는 그의 경영 철학을 뿌리부터 바꾸는 계기가 된 거죠. 정말 쓰라린 패배를 연달아 맛본 겁니다. 사촌에게 졌고 업계 라이벌에게도 졌죠.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골목 상권을 파괴한다는 거센 비판의 화살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안팎으로 정말 최대의 위기를 맞은 거죠. 바로 이 위기 속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였어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가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추가 출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공개적인 인정과 사과는 그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또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뼈아픈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을 모두 녹여낸 그런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마침내 트렌드를 쫓는 걸 넘어서서 시장 자체를 만들어내는 리더로 자신만의 유산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첫 번째 반격 카드는 바로 창고형 할인점 이마트 트레이더스였습니다. 어머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이 프로젝트는 연회비가 없다는 파격적인 정책,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 입맛에 딱 맞춘 특화 상품으로 코스트코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이건 포화 상태가 된 기존 대형마트 시장의 판을 완전히 흔들기 위한 정용진만의 새로운 승부수였죠. 트레이더스의 성공에 힘을 얻어서 그는 이제 훨씬 더 대담한 구상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그 규모가 무려 축구장 13개를 합친 것과 맞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마트타운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를 중심에 딱 두고 그 주변에 가전 전문점, 생활용품점, 유명 맛집, 심지어 아이들 놀이공간까지 말 그대로 하나의 작은 도시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러 오는 곳이 아니라 하루 종일 놀러 오는 공간을 창조한 거죠.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얻어낸 새로운 성공 공식, 상품 판매를 넘어선 경험의 제공. 그는 유통업의 미래가 결국 고객의 시간을 어떻게 더 즐겁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발길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끌어오는 데 성공하면서 매달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을 타던 바나나에서 커피 문화를 들여온 트렌드세터로, 그리고 수많은 좌절 끝에 유통의 미래를 제시한 혁신가로 그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그 엄청난 후광을 넘어서 온전히 정용진이라는 자기 이름 하나로 평가받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그의 다음 행보가 더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